제가 막 중간에 다 엎어버리고 영유 꼭 보내야 해? 이 영상 하나 보시면 영유 고민 끝! 해외를 나가지 않고도 영어를 쓰는 환경에서 공부해 볼 수 있는 거죠. 대학 등록금보다 비싸니까요. 이른바 빅3, 빅5 초등 영어 학원에 가려면 누리과정이 녹아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놀기만 해서 되나? 아니면 이 죄책감이 쌓인다고 해요. 어떤 기관이 내 아이에게 잘 맞을까? 네, 저는 가장 먼저 고려해 볼 점으로 자칫하면 소모적 논쟁으로만 끝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교육 콘텐츠를 만들면서 피해갈 수 없는 주제예요. 안녕하세요. 미래 세대를 기르는 엄마의 기록, 넥스트 가디언 권은영, 김소연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 계절이 바뀌었어요. 그러게요. 미취학의 자녀를 둔 양육자들은 내년에 아이를 보낼 기관을 선택해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이미 선택하신 분들도 있고 여전히 고민 중인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 콘텐츠를 준비하는데 특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맞아요. 제가 막 중간에 다 엎어버리고 은영님이 고생 많으셨죠? 아니에요. 이 다양한 관점도 많이 접하고 고민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미취학 아이를 둔 많은 양육자들이 고민하는 주제죠. 내 아이를 어떤 기관에 보낼 것인가? 특히 이른바 영어 유치원, 영유라고 하죠. 정식 명칭은 유아 영어 학원입니다만 오늘 저희도 통념상 영유라고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변 친구들이나 사촌 동생들도 영유 꼭 보내야 해? 이런 질문 많이 해요. 네, 워낙 논쟁적인 주제라서 잘 전달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양육자들의 관심이 높은 주제인 만큼 저희의 저널리스트 경험으로 균형 있게 사안을 다루는 동시에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의 입장에서 양육자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이 교육을 주제로 콘텐츠를 만든다면 피하지 말고 한 번은 제대로 다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답을 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 영상 하나 보시면 영유 고민 끝! 이런 컨셉으로 가보겠습니다. 정말 고민 끝납니까? 아이 자신 없으신가요? 네, 저희가 정말 맞닥뜨려서 깊이 고민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양육자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진심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유 관련 최근 뉴스들부터 살펴볼까 합니다. 최근 한 대기업이 임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직장 내 유치원을 한 프랜차이즈 영유로 들여오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런 기사가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네, 영어 조기 교육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지난 3월 교육부가 유아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처음 발표했는데 영유아의 절반 가까이가 사교육에 참여했고 학교 가기 직전인 만 5세의 경우 81.2%가 사교육에 참여했습니다.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33만 2천 원으로 집계됐어요. 그 중에서 영어가 41만 4천 원으로 가장 높아서 전체 평균을 끌어올렸는데 이게 초중등은 물론 고등학생의 월 평균 영어 사교육비 32만 원보다 훨씬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 중심에 영유가 있겠죠. 지난 6월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습 시간이 하루 4시간 이상인 유아 대상 반일제 영어 학원은 전국에 820곳으로 확인됐어요. 8년 새에 2배로 늘어난 수치고요. 그중 60% 이상이 서울과 경기에 집중돼 있습니다. 수도권 영유에 개설되는 반의 수가 늘면서 영어 유치원들이 대형화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저출생으로 수도권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한 해 400곳 이상 폐원하는 현상과 대비되는 지점이에요. 네, 가장 화제가 됐던 뉴스는 이른바 영유금지법 발의가 아닐까 싶어요. 강경숙 의원 등이 지난 7월 발의한 법안에는 36개월 미만 영유아에 대한 외국어 교습을 전면 금지하고 36개월 이상은 하루 40분 넘는 교습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보통 유아 대상 반일제 영어학원이 하루 4시간 이상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한마디로 영유를 없애라 이런 법이죠. 영유아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게 법안 제안의 주요 이유입니다. 학원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정치권에 법안 철회 요청서를 보내고 영유금지법 철회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어요. 한편으론 자정의 목소리로 4세고시, 7세고시라 불리는 입학시험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결의문을 내놓기도 했고요. 이 4세고시가 만 2, 3세의 아이들이 보던 입학시험이잖아요. 참 아이러니한 게 4세고시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한 유명 영유는 입학시험을 없애는 대신 더 어린 아이들이 다니는 계열사 영유의 원아들을 자신들이 평가해서 올려보내겠다. 이런 내용을 학부모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영유를 들어가려면 계열사 영유를 한 해 전부터 보내는 게 선택에서 필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영유금지법에 대해서 일부 학부모들은 불만을 표하기도 합니다. 여러 기사들을 종합해보면 선택권 침해다. 이 중산층이 선택할 수 있는 영어 유치원을 못 다니게 되면 해외 유학을 갈 수 있는 상류층만 영어 몰입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거냐. 이 교습소나 과외 등으로 사교육 시장이 음성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이미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 영유가 학원이긴 하지만 이미 보육의 기능을 일부 하고 있는 만큼 학부모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유금지법은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지난 9월에 올라온 교육위 검토 보고서를 살펴봤는데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법안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규제 원령이나 교습 시간을 제한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서 신중 검토 의견을 나타낸 상태입니다. 네,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과 별개로 최규진 교육부 장관도 지난달 간담회에서 유아 대상 영어 학원이 유치원 형태로 운영되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영유아 대상 사교육을 과도하게 조장하는 영어 학원은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이 영유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지금까지는 영유 관련 뉴스들을 살펴봤고요. 이제 정말 아이를 기르는 양육자의 시선에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부모들이 영유를 선택하고 또 고민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영어를 잘하게 만들어주고 싶다 이거 아니겠어요? AI 시대에도 영어의 중요성은 여전합니다. AI의 훈련 데이터의 약 90%가 영어 기반 데이터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영어를 능숙하게 다루면 AI를 사용해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거죠. 또 한국 안에서 경쟁하는 것보다 글로벌로 나가는 게 유리하고 협업과 소통은 결국 사람과 사람이 직접 하는 영역 아니겠어요? 네, 영어를 잘하면 아무래도 기회와 시장이 커지죠. 이를 경험한 양육자들은 내 아이가 언어를 배우기에 유리하다고 알려진 영유아 시기에 영어를 자연스럽게 익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는 것 같아요. 사실 영유가 도입된 건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이에요. 그렇게 오래됐나요? 하긴 요즘 영유 출신 아이돌들 보면 영어 참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까지 논란이 커진 이유를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전 한 외신의 지적에 허를 찔린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요. 유치원생을 위한 학원이 한국 대입 준비의 최신 형태다. 이런 제목입니다. 대입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서 부모들이 만 5세 아이를 궁극적으로 대입 시험을 위한 준비를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얼핏 들으면 무슨 소리야 하실 수도 있는데 기사를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영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초등학교 1학년 때 명문 학원에 진학할 수 있다. 이게 바로 7세의 고시잖아요. 이른바 빅3, 빅5 초등 영어 학원에 가려면 영어 유치원 때부터 달려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기사에서 한 대치동의 학부모는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모로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네, 지금 영유가 논란의 중심에 선 건 이게 마치 대입 경쟁의 출발선처럼, 그러니까 영유를 안 가면 내 아이가 뒤처질 것 같은 불안감을 적지 않은 부모들이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영유를 보낼지 일반 유치원을 보낼지 고민하시는 양육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각 기관의 장단점을 얘기해 볼까요? 네, 우선 오늘 영유 꼭 가야 돼?를 주제로 잡은 만큼 영유부터 얘기해 볼게요. 가장 큰 장점은 영어 몰입 교육을 통해 영어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는 겁니다. 해외를 나가지 않고도 영어를 쓰는 환경에서 공부해 볼 수 있는 거죠. 어느 시기에 언어를 노출해 주는 게 좋은가에 대한 연구는 오랜 시간 이루어졌어요. 전통적인 연구에선 이 뇌 가소성이 높을 때, 즉 뇌가 유연할 때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최근엔 자기 공명 영상 MRI를 활용해서 어린 시절 이중 언어에 노출되면 뇌에서 언어 능력을 담당하는 영역의 신경망이 활성화된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사실 이런 이론이나 연구보다 실제로 영유를 다니면 어느 정도 아웃풋이 나오는가 이 부분을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아웃풋은 사실 천차만별일 텐데요. 원의 교육 방식이나 집에서 얼마나 학습을 뒷받침해 줬는지 또 아이의 타고난 언어감이 어떤지 등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래도 고민하시는 양육자분들이 감을 잡으실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보자면 어느 정도 학습을 하는 원이라면 2, 3년 다녔을 때 미국 교과서 기준으로 2학년 진도까지 마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물론 이 미교를 안 하는 것도 있고 3학년 과정까지 진도를 빼는 것도 있습니다. 네, 인기가 높은 초등 영어 학원들이 보통 미교 3학년 수준의 교재를 쓰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너무 그 숫자에 매몰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교 3학년만 돼도 미국 헌법, 선거제도 이런 게 나오거든요. 아이들이 한국어로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 개념들이 등장합니다. 네, 언어뿐만 아니라 원어님 선생님과 친숙해지고 글로벌 문화에 익숙해지길 바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영유에서는 성 패트릭스 데이, 추수감사절 같은 글로벌 세시풍속을 주제로 하는 행사들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언어교육학에선 이런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영어 실력을 기르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네, 그럼 이번엔 영유의 단점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일단 비쌉니다. 앞서 언급한 교육부 조사에서 3시간 이상 반일제 영어학원의 월 평균 비용은 154만 5천 원으로 조사됐어요. 여기에 방과후 수업 등을 포함하면 월 200만 원에 육박하는 게 현실입니다. 연간으로 환산해보면 2천만 원이 넘는 돈이니까 양육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는 금액입니다. 대학 등록금보다 비싸니까요. 저출생으로 아이가 하나인 집이 많다 보니 아낌없이 투자를 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높은 사교육 부담이 또다시 저출생을 불러오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진 것 같아요.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 유치원이 아니라 학원이다 보니까 선생님들마다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니까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있으신 분들이죠. 하지만 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처럼 선생님들의 근속 연수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지는 않는 경우도 있어요. 유아교육 전문가들을 우대한다고 하지만 필수 조건은 아니고요. 네, 사실 그래서 원에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선생님을 뽑는다, 경력은 이렇다 이러면 그 설명을 믿고 가야 하는 거죠. 실제로 선생님들이 학기 중에 교체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영유를 고려하시는 양육자들이 쉽지 않지만 평판 체크를 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교육당국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부분도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흔히 필드 트립이라고 하죠. 이 소풍이나 운동회 같은 야외 활동들이 실제로 전면 금지된 상황입니다. 몇 해 전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네, 아이들이 신체 활동, 바깥놀이를 많이 해야 하는 시기라 양육자들의 고민도 깊어질 것 같아요. 앞서도 언급했지만 영유아 사교육을 과도하게 조장하는 영어학원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교육부 장관의 발언으로 볼 때 규제 기조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초등학교에 가보니 학습 전반에서 어휘 등 모국어의 중요성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흔히 문해력이라고 하죠. 영유를 고려하시고 또 보내고 계신 양육자분들이라면 국어에 대한 이해도 초등 입학 전에 미리미리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일반 유치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공립과 사립유치원 그리고 유보 통합으로 인해 유아 대상 어린이집까지 선택지가 넓어졌는데요. 오늘은 편의상 영유아 대비되는 개념으로 인류라고 부르겠습니다. 가장 큰 장점이라면 교육 프로그램에 누리과정이 녹아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누리과정은 국가 차원에서 유아교육, 발달심리, 놀이 전문가들이 참여한 연구를 바탕으로 만든 과정이에요. 원마다 제각각이었던 이 과정을 2012년에 통합을 해서 당시 OECD에서 한국 유아교육이 개선됐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어요. 네, 특히 2019년 개정된 누리과정의 핵심은 놀이 중심이란 겁니다. 워낙 빠르게 달려가는 요즘 조기 교육을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놀기만 해서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2021년 육아정책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누리과정에 대해 놀이만 하다가 초등학교에 잘 적응할지 걱정된다고 응답한 부모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네, 누리과정은 여러 심리사회 발달 이론에 근거했는데 특히 발달 심리학자인 에릭슨은 유아기에 반드시 다지고 가야 할 능력을 주도성이라고 보고 이 놀이를 강조했어요. 아이가 놀이를 통해서 이거 해보고 싶다, 내가 해볼래 라고 스스로 선택하고 지지를 받는 경험이 쌓여서 주도성을 키워준다는 거죠. 이게 충분히 발달을 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 아니면 이 죄책감이 쌓인다고 해요. 죄책감이요? 어떤 의미죠? 네, 이 비판이나 낙담이 죄책감을 만들어서 자신이 귀찮은 존재라고 여기거나 자신의 생각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여기게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만큼 놀이가 중요하다는 거겠죠. 인류의 또 다른 장점이라면 선생님들이 유아교육 전문가라는 거죠.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유아 발달, 교육 과정, 교수법 등을 공부한 선생님들이에요. 선생님들의 자격과 근속 연수를 유치원 알림이 사이트 등에 공개하게 돼 있어 양육자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누리과정은 다음 초등교육과정과 연계돼 설계되어 있거든요. 누리과정의 목표가 읽기와 쓰기에 관심을 갖고 글자를 읽고 표현해 보는 것이다 보니 한글을 익히는 기반을 자연스럽게 다질 수 있어요. 네,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인류의 장점인 것 같아요. 원마다 추구하는 방향이 있는데
주제 중심 활동, 자연 탐구 등 야외 활동, 예술 활동 등으로 시간표가 채워져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기후 변화를 주제로 한다면 유치원에서 탄소가 나오는 곳에 스티커를 붙여보고 우유팩을 재활용해 미술 작품을 만들어보고 텃밭에서 식물을 길러보는 식으로요. 야외로 나가서 계절의 변화를 느껴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인류의 아쉬운 점도 살펴볼까요? 인류 학급당 정원이 시도교육청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보통 20명이 넘습니다. 통상 영유가 한 반에 10명대 초반인데 비하면 많은 편이기는 해요. 네, 하지만 이게 단점이자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또래 친구들과 부딪혀보는 경험을 통해서 사회성을 기를 수 있고 초등학교에 가서도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거죠. 또 학군지에서는 인류를 나와서 초등 저학년 때 인기가 높은 영어 학원에 가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앞서 언급한 워싱턴 포스트 기사에서 한 학부모가 요즘 아이들은 놀이터가 아니라 학원에서 만난다. 부모로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 것도 이런 맥락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인류에서도 요즘은 원재량으로 영어 수업을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사립 유치원의 경우 매일 영어 시간이 있는 곳도 있고 파닉스나 영어 뮤지컬 같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영어 조기 교육을 원하는 양육자들의 니즈를 반영한 거겠죠? 네, 영어 교수론에서는 노출의 양보다는 상호작용이나 노출의 질이 더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아이가 흥미를 느끼고 소통하는 과정이 이어질 수 있다면 인류에서도 차근차근 영어 실력을 쌓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인류에 다니면서 인근 영유의 오후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벌이의 경우 보육의 기능도 겸하는 거죠. 물론 아이의 피로도 등을 고려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이렇게 영유아 인류의 장단점을 저희 나름대로 정리해 봤는데요. 각 기관이 이런 경향을 주로 보인다는 것이지 모든 장단점을 일반화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부터는 양육자분들이 자녀를 보낼 기관을 선택할 때 고려해보면 좋을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볼까 해요. 네, 이 비단 인류냐 영유냐를 떠나서 어떤 기관이 내 아이에게 잘 맞을까 말 그대로 체크해보면 좋을 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가장 먼저 고려해볼 점으로 아이의 기질을 꼽고 싶어요. 순한지 예민한지, 겁이 없는지 낯을 가리는지, 활동적인지 정적인지 같은 타고난 성격을 말합니다. 김북년 서울대 소아청소년 정신과 교수님은 책에서 기관을 선택할 때 이 기질을 잘 살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의 기질을 잘 파악해야 하는 이유는 있는 그대로 수용해줘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강조하시더라고요. 기질은 세상에 적응하고 학습하는 방식인데 여기에 옳고 그름은 없다는 거죠. 네, 이 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이 아이의 인지 발달 수준과 맞는지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 큰 영향을 미친 발달 심리학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피아제의 인지발달론에 따르면 대체로 만 0세에서 2세까지인 감각운동기와 만 2세에서 7세까지인 전조잡기 시기에는 이 논리적 추론보다는 감각과 놀이로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논리적 사고는 만 7세부터, 추상적 사고는 11세부터 가능하다고 해요. 네, 피아제와 함께 아동 발달학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비고츠키의 근접 발달 영역도 시사하던 바가 있는데요. 아이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수준보다 약간 어려운 과제를 성인이나 유능한 또래와 함께 수행할 때 가장 잘 발달한다고 합니다. 네, 물론 이런 이론들이 누구에게나 무자르듯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인지 발달과 언어 능력이 빠른 편인데 관련 자극을 마다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양육자가 세심하게 또 한편으론 한 발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내 아이를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가 영유를 주제로 얘기했으니까 양육자 입장에서 아이가 어릴 때 영어를 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이번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외국어를 배우는 결정적 시기가 있느냐에 대한 리서치를 많이 했어요. 이번 편에서 그 내용을 다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음 기회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 책들과 논문들을 읽어보니 학계의 컨센서스를 조금 거칠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것 같아요. 어린 시절 외국어를 배우면 발음, 억양 등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언어를 배우기에 늦은 시기란 없다. 이 나이라는 변수가 외국어 학습에 분명 일정한 역할을 하지만 외국어 학습의 창이 이후에도 닫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다만 양육자의 교육관이 또래 환경을 봤을 때 어릴 때 이 정도 영어 학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 역시 존중받아야 하는 선택 같아요. 네, 저는 은영님이 제게 해준 얘기 중에 인상적인 게 있었는데 그 얘기도 구독자 여러분들께 해드리면 어떨까요? 네, 집에서 양육자가 무엇을 보완해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아이와 참 잘 놀아줄 수 있다. 또 오후나 주말에 바깥놀이를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낮에는 약간 학습을 하는 원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나는 아이와 놀아주는 것이 더 어렵다. 이 집에서 엄마표 영어나 학습적인 부분을 챙겨주는 게 더 쉽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또 이 유아 전문가들이 놀이 활동을 많이 해주는 원을 선택해 보는 그런 식으로요. 네, 양육자와 기관이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 밖에 기술적이지만 중요한 체크리스트들도 몇 가지 정리해 봤는데요. 원의 운영 방식이 얼마나 투명한지, 학부모와의 소통은 잘 되는지, 학부모 참여도는 어느 정도인지, 이를테면 일이 바쁜 워킹맘들은 학부모 참여가 적은 원을 선호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나는 1년에 두세 번 정도는 참관 수업이 있는 원이 좋다고 하실 수도 있겠죠. 네, 퀴즈 노트를 매일같이 올려주는 원이 있는가 하면 선생님들이 수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지 않는다는 원도 있어요. 또 아이들 점심과 간식도 참 중요하잖아요. 이 조리시설을 따로 운영을 하는지 급식업체에서 배달받아 제공하는지 등도 살펴보면 좋겠죠. 네, 아이의 연령에 따라서는 셔틀버스를 타는 시간과 동선도 중요하더라고요. 차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아이들이 힘들어할 수도 있으니까요. 또 방과 후 수업이 알차게 운영되는지, 양육자의 퇴근이 늦을 경우 어느 정도 보육이 가능한지, 이 주변 학원으로 연계가 가능한지 등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영유 꼭 가야 해? 라는 이 고민에 답한다는 마음으로 관련 뉴스와 영유 및 인류의 장단점, 기관 선택 시 따져봐야 할 체크리스트들을 살펴봤어요. 이렇게 다양한 체크리스트들을 꼼꼼하게 따져서 기관을 선택했다면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있을까요? 네, 이번 컨텐츠 준비하면서 많이 참고한 김봉영 교수님 책의 한 구절을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리 유명한 심리학자의 이론이라고 해도 아이의 타고난 기질로 인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아이한테는 안 맞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의 성장이나 양육에 관한 이론은 어디까지나 이론이다. 그 안에도 편견과 통계의 함정이 있다. 부모의 자신감이 아이에게 일관성 있는 태도를 마련해주고 안정적인 환경을 마련해줄 수 있다는 거죠. 부모들에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양육자가 자신감을 갖는 동시에 아이의 신호를 잘 읽어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 선택했더라도 아이가 반항을 보인다거나 자꾸 배가 아프다고 하는 등 힘들어하는 사인을 보낸다면 우리 아이와 맞지 않음을 인정하는 용기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부족하지만 나름대로는 또 열심히 공부하고 정리해서 양육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콘텐츠를 준비해 봤는데요. 네,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또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참고해 가면서 향후 콘텐츠의 방향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인사해 볼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래 세대를 기르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넥스트 가디언 다음 시간에 만나요.